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주말 아침이라 그런지 아직 많이 들어오시진 않으셨네요. 네. 연휴, 끝이라 또 아직, 아마 신청하시고 잊어버리신 분도 계시고 그럴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4주간, 아까 담당자분께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4주간 이 이동섭의 시대와 미술이라는 제목으로 총 4명의 화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자크 루이 다비드와 나폴레옹이라는 그런 화가인데요. 아마 화가 이름은 좀 낯설 수 있겠지만 그림은 보시면 그 화가 이렇게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전체 강의의 첫 번째 시간이어서요. 간략히 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한양대학교 관공부학과에서 겸임 교수로 있고요. 국가인재원이라는 곳에 자문위원으로 그리고 자문위원 겸 이제 교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재원이라는 곳은 우리나라의 중앙부처 고위공직자들에게 강의하는 그런 곳인데요. 연수 강의하는 곳인데요. 거기에 주로 예술과 인문학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요. 파리로 유학을 가서 이제 한 10여 년 정도 공부를 했는데, 사실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그 지역적으로야 좀 비슷한 곳에 묶여 계시겠지만, 사실 이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식 등을 제가 가늠하기가 좀 힘들죠. 특히나 오프라인 강의가 아니고 이줌 강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어, 가늠하기가 좀 힘들어서 요 세 점의 그림을 오늘 여러분께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 점의 그림을 전부 다 아신다, 할 때 강의의 난이도와 아니면 뭐 한 점만 아실 때, 두 점만 아실 때, 여기에 따라 조금 강의의 난이도를 좀 조절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네, 요 그림 일단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시면서 요 그림 세 점인데요. 요 세 점을 보시고 그림의 화가와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뭐 타이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저 모나리자이죠. 이게 참 뭐 소설이 그렇게 길더니 겨우 보여준다는 그림이 모나리자냐 싶을 것 같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죠. 그럼 오늘 이렇게 주말 아침에 이런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미술에 좀 더 관심 있으실 것 같으니까, 제가 질문을 조금 더 바꿔볼까요? 전 세계 어디 가서 물어도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은 뭐냐라고 물으면 주관식으로 물어도 1등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그림입니다.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그림으로 보통 꼽고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이 그림이 왜 전 세계에서 지금 시점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자 가장 중요한 그림, 심지어 서양 미술사의 왕좌의 자리를 차지했는지 혹시 아실까요? 왜 이 그림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 됐을까요? 가격이 비싸서,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왜 이 그림이 가장 비쌀까요? 도난의 이슈. 사실 이 그림이 유명해진 계기 중에 하나가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도난 사건이 있었죠. 루브르에서 훔쳐가지고 코트에 넣어서 나가버린. 그래서 2, 3년 후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것이 사실은 이렇게 도난당했다가 돌아오는 그림이 1년에 방송이나 언론에 안 나오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도난도 많이 당하고 최근에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말인가요? 작년 하반기였던 것 같은데 작년 하반기에 루브르 미술관에서 그 귀금속이 도난당했었죠. 그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도난당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이 그림과 베르미어의 진주귀골을 한 소녀를 나란히 두고 보면 진주귀골이 한 소녀가 과연 못한가 아름다움에서 그건 또 다른 영역이죠. 미소 같은 경우도 19세기 후반의 프랑스 소설가였던 분이 처음으로 이제 언급한 게 이제 이 모나리자의 미소인데요. 그리고 약간 얼굴을 가리고 보면, 반 가리고 보면 진지한 표정이고, 또 이쪽 편 반을 보면 웃는 표정이어서, 진지한지 웃는지 좀 가늠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제 이 미소의 신비함,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해석의 다양성. 해석의 다양성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그림들이 있어요. 도대체 저 그림 무슨 뜻인가 싶은? 하지만 이 그림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명쾌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어, 제가 이렇게 여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그림 같은 경우 있죠.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누구나 아는 그림이지만 사실 누구나 알기만 하는 그림이지 이 그림의 진정한 어떤 내용은 쉽게 파악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정말 많은 지식과 정보, 공부가 있어야지만 제대로 이해되는 그림이 바로 이 다빈치의 모나리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빈치에 관한 책을 쓰면서 저도 굉장히 의외의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내가 아는 것은 어쩌면 화가 이름과 그림 제목밖에 없었던가 보다. 사실 이 그림을 한마디로 하면, 이 그림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유럽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르네상스입니다. 이 르네상스이고, 이 르네상스를 상징하는 한 명의 사람을 꼽으라면 다빈치예요. 그러니까 너야 잘 아셔야 되는 건 르네상스 미술을 상징하는 사람이 다빈치란 뜻이 아닙니다. 르네상스란 시대 전체를 상징하는 사람이 다빈치예요. 그러니까 유럽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상징하는 인물이 다빈치이고 그가 그렸던 뭐 많지 않은 그림이죠.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다빈치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무게감 그리고 그 역사적인 무게감을 하나의 그림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당대에 이룬 가장 높은 성취물로서는 최후의 만찬이 가장 높은 성취를 이루었으나 지나고 나서 보니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림, 다빈치의 정신에 부합하는 그림으로 후대 평가를 봤을 때는 이 모나리자라는 이 그림이다. 뭐 사실은 모나리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는 제목이 모나리자가 아니죠. 모나리자는 영어식, 영국식, 미국식 뭐 영어 제목이고 라 조콩드라고 하는데요. 조콩드 부인이라는 뜻인데 마틴 캠프 같은 아주 유명한 이 다빈치 전문가이신데 그분은 이 그림의 제목을 모나리자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누구를 그렸는지도 모르죠, 사실은. 그래서 여하튼 여러 그 시대 역사, 문화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통틀어서 이 그림이 가장 중요한 유럽사에서 가장 중요한 르네상스를 상징하는 그림으로 그렇게 자리매김되었습니다.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리게 됐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지만 보이는 그림이라는 게 있고 그냥 봐서 아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행을 하실 때 루브르 미술관으로 상징되는 곳에는 어떻습니까? 알고 보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가 유럽의 역사라든가 뭐 성경의 내용이라든가 유럽 왕가의 이야기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을 모르시고 가시면 루브르 미술관의 그림들은 거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알고 보는 미술관이다. 그 가장 상징적인 그림을 그 다빈치의 그림으로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 이 그림은 누구의 그림이고 네, 그렇죠. 다들 아시는 빈센트 반 고의 자화상이죠. 그런데 왼쪽에 그러면 다빈치가 그렸던 모나리자는 초상화로 보통 분류하죠.
그래서 화가와 모델이 일치하면 자화상, 일치하지 않으면 초상화인데요. 이게 넘어가 버렸네요. 이 두 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파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반고 그림이 있는 곳은 오르세 미술관이죠. 저희가 살펴볼 화가들의 오늘 첫 번째 화가는 자클리 다비드는 루브르 미술관에 있고 나머지 화가들은 다 오르세 미술관에 있는 화가들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이 오르세 미술관에 있는 이 고 빈센트 반 고흐의 자화상, 고흐를 똑같이 다빈치에 던졌던 질문을 드리자면 고흐는 왜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화가가 되었을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을 그린 사람은 다빈치이죠. 근데 가장 사랑받는 화가는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전시를 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는 화가는 본인의 단독, 뭐, 가수로 치면 단독 공연에 가장 많은 이 사람들이 몰리는 압도적 1등은 고흐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고흐전을 했을 때 한 70만 명 넘게 관람을 했는데 전시에서 70만이라는 것은 영화로 따지면 1,500만 이상입니다. 엄청난 관람객들이 고흐 전시를 본다는 거죠. 중국에서도 그렇고요. 뭐 미국도 말할 것도 없고 북한도 아마 뭐 모르긴 몰라도 북한도 아마 고흐전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겠죠. 그럼 왜 이렇게 고흐를 사람들이 좋아할까? 그 얘기는 마지막 4강 때 좀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뭐, 곧 중고등학교만 나와도 대부분 다 이해되는 이유죠. 요 세 번째 그림 혹시 아실까요? 아까 잠깐 보여드리긴 했는데, 요 세 번째 그림 혹시 화가의 이름과 제목까지는 좀 아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 요 그림 혹시 누구의 그림인지 아시나요? 아, 네. 많은 여러분들이 아시네요. 마크 로스코이죠. 네, 마크 로스코입니다. 사실은 제가 요 그림을 소개해 드린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뭐 카페나 이런 데 가면 종종 요 로스코의 작품이 붙어 있기도 하고 리움미술관에서 얼마 전에 전시할 때도 로스코의 그림이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생면추상화라고 하는데요. 요 그림, 요와 비슷한 그림인데 요와 비슷한 로스코의 그림이 어, 경매에서 얼마 정도에 거래되는지 혹시 짐작이 되실까요? 가로가 한 1m 30이고요. 세로가 한 2m 조금 안 되는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꽤 크죠? 한 얼마 정도에 거래될 것 같습니까? 저 보면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사실? 야, 저거 나도 그리겠다. 그런 생각 드시죠? 왠지 다빈치나 고흐의 그림은, 난 저거는 못 그릴 것 같죠? 왼쪽 두 점은, 이거 좀 그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로스코 작품 어떻습니까? 야, 저건 나도 그리겠다 싶죠? 사실. 제가 너무 오만하게 말씀을 드렸나요? 실제로 제 아이도 저거 나도 그리겠다 이러면서 막 그리거든요. 물론 똑같진 않지만 저런 거 그리기 쉽죠. 근데 저 나도 그리겠다 싶은 저 그림이 1,000억 정도에 팔립니다. 그러니까 뭐 돈으로 얘기하기가 좀 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좀 가지고 싶은 그런 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 미술에 대해서 대부분 인상주의까지는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그림을 보시는데 인상주의 이후에 우리가 뭐 굳이 말하자면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안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요. 소개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요약을 해달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모나리자. 아, 짧게, 고흐가 사랑받는 이유에 대해서는요, 4강 때 소개해 드릴 거니까 그때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모나리자가 유명한 이유는 유럽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르네상스인데 그 르네상스를 상징하는 인물이 이 다빈치입니다. 그리고 그 다빈치의 작품 가운데, 후대가 봤을 때 가장
르네상스적이면서도 다빈치적인 그 두 개의 교집합에 위치한 그림이 이 모나리자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나리자가 상징적인 그런 작품이 되었다.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다빈치 이 책을 쓰면서도 굉장히 이제 많은 것들을 그래서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르네상스 시대 우리가 흔히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3대 천재가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뭐 미켈란젤로나 라파엘로 세 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셋 중에 당대에 가장 사랑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미켈란젤로 아니면 라파엘로 뭐 어떤 기준에 따라서 둘이지 어떤 경우에서도 다빈치가 가장 사랑받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그가 이렇게 상징적 인물이 된 것은 역사의 후대의 평가라는 점이죠. 그래서 오늘 특히 이제 보실 이 화가는, 만나실 화가는 어쩌면 이 다빈치가 만들어 놓은 유럽 고전주의 이 성의 어쩌면 마지막 성주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한국에서 인문학을 주로 가르치고 있고요. 쓴 책들은 대체로 이런 책이 있는데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강의에서 여러분의 혹시나 좀 더 참고하실 자료, 책을 꼽으라면 왼쪽 두 번째 있는 파리미숙한 역사로 걷다라는 책에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강의는 책의 일부분을 이제 소개하는 것이고, 그리고 책에 있는 얘기가 강의에 없고, 강의에 있는 얘기가 또 역시 책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강의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다면 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관점을 공유하면서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예술이라는 것은 대부분 지식으로 많이들 접하십니다. 특히 이제 미술도 오늘 강의 들으시는 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나는 그림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가? 나는 그림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가? 아니면 그림에 관한 이야기를 좋아하는가? 한번 보시죠. 뭐 둘 다 좋아하실 수 있지만 그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1번은 나는 그림 보는 것을 좋아해요. 2번은 나는 그림 보는 것도 좋지만 그림에 관한 이야기, 역사적 이야기, 뭐 화가의 이야기, 화가의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는가? 여러분 한번 표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한 45분 정도 중에 15분 정도가 모두가 다 2번이라고 쓰셨네요. 이게 대부분 한국에서 그렇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미술사 강의 할 때 참 생각하게 되는 지점인데, 네. 근데 여러분 그거 한번 잠깐 이 중요한 얘기여서 사실 대학원생들한테 이제 하는 얘기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술이 완전히 이해되는 것일까요? 예술이 어떤 이야기나 지식으로서 완전히 이해되는 것이 예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만회 때 다시 설명을 드리긴 하겠으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의견으로 참고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아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아는 만큼 보인다라든가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 매번 작품 앞에서 누구의 설명에 기대어서 작품을 봐야 되겠죠. 그게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든 어디 뭐 AI가 요약해주는 정보든 간에 그죠? 그게 감상이라는 건 뭘까요, 그러면? 감상. 여러분이 예를 들면 대중음악 들으시면서 대중음악 평론가의 설명을 듣고 대중음악을 듣고 좋아하진 않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현대음악이라는 게 클래식이 아니라 그냥 현대음악 있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뭐 아이돌 음악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들으셨던 누구 뭐 가수의 음악이든 대중음악이든. 근데 그 음악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노래방 가서 부르실 때 야, 대중음악 평론가 누구에 따르면 이 곡은 어떤 곡이고 그래서 이 가사는 어떤 가사에서 난 이 곡을 좋아해.
이 가수는 어떤 사생활을 살았고 이런 얘기는 안 하시죠. 그냥 나는 그게 좋아. 어떤 멜로디가 좋든 가사가 좋든 뭐 그렇죠. 주관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죠. 근데 그림은 왜 그럴까? 영화도 여러분 영화 평론가가 되게 칭찬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화 평론가 이 영화는 인간 내면의 깊은 본성을 탐구하는 걸작으로서 누구나 한 번쯤 볼만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매 다 취소하시죠. 야, 지루하겠구나 이러면서. 특히 한국 사람은 좀 그런 면이 있죠. 평론가들의 평가와 거꾸로 가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평론가, 권위 있는 평론가보다 그냥 블로거나 내 친구 말을 좀 더 신뢰하시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림은 그럴까?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절대 작품 그 자체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해주면 전 어쨌든 이 분야의 뭐 권위자라면 권위겠죠. 그 설명을 들으면 아, 그래서 교수가 얘기하니까 저게 맞겠지. 그래서 제가 들었던 설명을 기억을 했다가 그 그림 앞에서 떠올리는 것이 감상이라고 생각해요. 과연 그런가? 성인들께서는 과연 그것을 감상이라고 생각해야 될까? 그런데 왜 정보와 지식으로서 그림을 보냐 하면 이게 명쾌하거든요. 쉬워요. 뭔가 아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만 지나고 나면 내가 뭘 봤는지도 기억이 안 나죠. 전시회 가서 사진 많이 찍으시는데 그 그림 봤던 기억이 별로 안 나시잖아요. 실제로 어떤 분들하고 이제 해외 미술관에 전시 보러 가도 5점 이상 기억하기 힘듭니다. 한 전시에서 사실. 그래서 정보와 지식을 그림 앞에서 떠올리는 것이 감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안목을 기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저도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어른들, 성인들께서는 설명에 의존해서 듣지 마시고 스스로 이제 보는 즐거움 같은 게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이제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예술 작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 제가 만회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 과거에 알았던 것을 그냥 지금 그대로 안다. 이게 아니라 시대에 맞게 항상 재해석돼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시대에 맞게. 20세기 초반에, 20세기 초반에 열렬히 이 사람들이 좋아했던 화가가 있는데 그 사람의 그림이 한 30년 지나니까 색이 바래버려요. 퇴색합니다. 지금 시점에 다시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술은 당대에 맞게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면을 갖고 있습니다. 이 관점을 갖고 저는 작품을 읽어내는데요. 오늘 첫 번째 함께 가실 미술관은 루브르 미술관입니다. 뭐 파리를 대표하는 미술관이자 어떤 기준으로 꼽더라도 세계에서 어떤 기준, 뭐 관람객이든 중요도든 전시의 퀄리티든 어떤 기준으로 꼽든 세계 뭐 3대 미술관 안에는 넉넉히 드는 그런 미술관이죠. 그리고 그 상징적인 작품인 모나리자를 갖고 있는 미술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왼쪽은 낮의 루브르고 오른쪽은 밤의 루브르를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 루브르 미술관은 원래는 뭐로 지었냐면 센강 근처의 요새로 지어졌습니다. 군사적 목적을 지닌 요새로 지어졌고요. 가보신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이제 입구에서 들어가시면 그 성곽 같은 그 벽돌로 쌓아진 공간을 통과하게 되어 있죠. 거기가 바로 요새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이 요새를 이제 궁으로 바꾸어서 썼습니다. 그러다가 루이 14세 절대 왕정이라고 하죠. 지미국 국가다 했던 루이 14세가 이 궁을 버리고 베르사유로 이제 궁을 옮기죠.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왕실 예술 컬렉션이 이제 소장, 보관하던 곳이고 혁명 기간을 거치면서 여기가 미술관으로 재탄생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궁을 미술관으로 바꾸다 보니까 어떤 난제가 있었냐 하면 출입문이라든가 동선이라든가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루브르 가보신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자칫 잘못 길을 들면
진짜 완전 동선이 꼬여가지고 이제 길을 헤매시게 되는 이유도 그것이 궁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누가 등장하냐면 이오밍 페이라는 건축가가 등장합니다. 이 이오밍 페이에게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프랑스와 미테랑이 뭘 요구했냐면 루브르 미술관의 상징적인 출입문을 건축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 유리 피라미드이죠. 그래서 루브르 미술관이라는 곳이 과거에 지어진 왕궁이자 현대적 피라미드, 사실 이집트의 뭐 서양 미술, 서양사의 어떤 핵심과 같은 이 피라미드로 상징되는, 그러니까 이 루브르라는 곳이 단순히 그냥 미술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피라미드와 같은 어떤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건축물 하나로서. 당대에는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으나, 이게 이후에, 완공된 이후로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거듭나게 된 곳인데요. 이 이오밍 페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리 피라미드의 가치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래서 전통과 현대의 끊임없는 대화, 이것이 프랑스 미술관 정책의 이 요인 중에,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곳이 바로 이 루브르 미술관과 이 유리 피라미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오르세 때도 다시 오르세 미술관은 그럼 어떤 측면에서 그러한가도 아울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술관은 사실은 소장 작품이 한 60여만 점 됩니다. 미술관이. 그 중에 한 3% 조금 더 되는 한 2만여 점 정도가 이제 우리한테 공개가 되죠. 근데 그마저도 다 보려면 참 한 번에 가서 보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파리에 여행 가셔도 뭐 하루를 털어가지고 오롯이 하루 종일 이 안에 있겠다라고 작정하지 않으시면 사실은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보는 그 2시간 반 코스, 1시간 반 코스, 거기에 이제 쭉 가서 모나리자를 보고 나오시는데요. 자, 이 루브르 미술관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다빈치의 모나리자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루브르 미술관에서 두 번째로 유명한 그림을 그린 사람이자 심지어 그림 크기도 두 번째로 커요. 그러니까 이 화가는 루브르 미술관의 2등 중에는 1등입니다. 여러 2등들이 있는데요. 뭐 중요도나 인기도나 뭐 크기나 뭐 이런 여러 2등들이 있겠죠. 어디나. 그 2등들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1등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림은 누구나 봐도 다 알고 교과서에 다 실려 있고 전 세계의 역사 교과서에 다 이 사람의 그림이 실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아마 여기 오늘 수업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 화가의 풀네임을 아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이게 대학원생들도 풀네임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림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림은 누구나 다 아는데 이름을 모를 수 있죠. 대중음악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원 히트 원더라고 히트곡 한 곡 내고 사라진 가수들이 있죠. 그러면 그 곡은 아는데 가수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화가는 그런 화가가 아니에요. 수많은 히트곡이 있습니다. 정말 18세기부터 지금까지도 엄청난 패러디와 오마주를 받는, 그런데 이 화가의 이름만 유난히 잘 기억이 안 나. 제가 루브르 미술관을 유학하는 동안 정말 많이 가봤지 않겠어요? 어느 날 문득 아니 왜 이렇게 이 사람의 이름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까? 프랑스인들조차도.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화가가 누구냐면 바로 이 화가입니다. 자크 루이 다비드. 이름이 다 이름 같죠? 성 같지 않고. 자크도 이름이고 루이도 이름이고 다비드도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 뭐 홍길동이어야 되는데 홍이라는 성이 없이 다 그냥 이름만 있는 거죠. 길동, 철수, 모시기 이런 것처럼 좀 그런 느낌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떤 공부를 하거나 책을 쓸 때 대단히 거대 담론에서부터 출발하기보다는 제 자신이 느끼는 좀 의문점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유명한 그림을 그렸는데 사람들이 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까?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쓰게 된 책이 아까 말씀드렸던 파리 미술관 역사로 걷다라는 책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 사람 1748년에 태어나서 1825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무려 77세인가요? 77세 정도 사셨죠. 지금의 남자들의 평균 수명과 엇비슷하죠. 그죠? 70대 후반이니까. 근데 여러분, 저 때 18세기에서 19세기 초반에 프랑스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혹시 아실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평균 수명이 몇 살 정도 되었을까? 저 때. 되게 잘하시네요. 검색해 보신 건가요? 네. 45세 안팎이었습니다. 45세. 그 말은 45세 되면 죽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평균 수명이란 건 뭐냐면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죠. 저 때는 태어나서 애 다섯을 낳으면 한 둘 정도 살아남았던 시대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죽었기도 하고 각종 질병 같은 것도 사실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른 죽음이 많아서 대부분 살아남아서 이렇게 살면 한 5, 60까지는 보통 사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져도 자클 리 다비드는 굉장히 장수한 편이죠. 장수한 편입니다. 물론 이제 미술사에서 장수한 사람들이 꽤 있는데 굉장히 장수한 편이죠. 그리고 이분을 한마디로 하면 프랑스 신고전주의의 성주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정답의 그림을 그린 사람이에요. 그림에 무슨 정답이 있어? 라고 의문점이 드실 텐데 그림에는 정답이 있습니다. 그림의 역사를 100년으로 따진다면 그림의 정답이 있었던 시기가 한 99년이에요. 99년 동안 그림은 정답이 있었습니다. 한 1년 정도 정답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저 때는 정답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답을 그 누구보다도 정답으로 그렸던 사람이 한마디로 하면 당대 최고의 화가였습니다. 이분의 그림 양식을 우리가 신고전주의라고 하는데요. 신고전주의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고전주의겠죠. 이 고전이라는 것은 영어로 클래시즘인데 이 유럽 문화사를 공부하실 때 그 고전이란 단어는 그냥 한마디로 그리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스. 그냥 그리스 양식이다. 이렇게 그냥 큰 틀에서 이해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고전주의는 뭐냐 하면 이 그리스 문화이긴 한데 신은 뭐예요? 다시 돌아왔다. 이런 거죠. 다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의 비디오를 켜신 분들은 대부분 여성분들이신데 자매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패션의 역사에서도 만약에 복고가 유행한다 그러면 정말로 지금 요즘 MZ 세대에서 90년대 패션 유행이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70년대생들이시면 여러분이 20대 때 입었던 그 청바지를 꺼내 입으면 그게 지금 시대에 맞을까요? 그 MZ 애들이 보고 와 되게 예쁘다 할까요? 안 하겠죠. 유행은 돌아오는데 반드시 유행은 돌아오지만 다른 느낌으로 돌아옵니다. 지금의 감각에 맞게 바뀌죠. 그럴 때 네오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가 다시 돌아왔으나 19세기에 맞게 바뀌어서 돌아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바뀔 때 어떻게 바뀌겠어요? 당대에 맞게 재해석한다 그랬죠? 어떻게 바뀔까요? 프랑스의 궁정의 문화에 더딥혀진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신고전주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왜 그렇게 유행이 촉발되었냐 하면 세 번째 줄에 있는 건데요. 어, 폼페이, 그러니까 베스비오라는 화산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나폴리 근처에 있는 헤라클레니움이라는 도시와 폼페이, 이 두 도시가 베스비오 화산이 폭발을 할 때 아시다시피 그대로 타임머신처럼 그대로 굳어버렸죠. 저 때는 컬러 인쇄가 안 되던 시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문화를 공부하더라도 문헌으로 전해 듣기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거의 원형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그리스 로마 문화가 다시 유행하게 된 것이죠. 그런 게 요 신고전주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제가 설명해놨던 요 구절을 잘 보시면 맨 끝에 있는 게 그랜드 투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당시 유럽은 그런 게 있어요. 이 이제 귀족이나 상층 부르주아지들이 어떤 걸 했냐면 아이들한테 그 옛날 영어 보면 소설이나 많이 나오죠. 아이들한테 가정교사를 붙여서 그리스 로마 신화나 역사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아이들이 크면 어디로 보내요? 로마로 보냅니다. 이탈리아로 보내서 직접 보고 오게 해요. 그걸 그랜드 투어라고 합니다. 이 그랜드 투어의 현대판을 우리가 수학여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그랜드 투어 시절에 만들어 놓은 책자들 있죠. 그 책자들이 바로 여러분들께서 아마 배낭여행 하실 때 봤던 가이드북의 원조입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 가이드북 기억하시면 제일 먼저 도시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미술관이 나옵니다. 왜 유적지와 미술관이 나오냐? 그것을 이미 공부를 했던 사람들한테 가서 직접 보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 그게 이제 이 그랜드 투어예요. 그러니까 그랜드 투어가 지금 돈으로 따지면 당시에 얼마쯤 들었냐면 200억 안팎이 들었다고 합니다. 한 명 보내는데. 마차 태워서 하인 태워서 선생 실어가지고 보내야 되니까 정말 많은 돈이 들었겠죠. 그리고 그 많은 돈이 들었으니까 로마에 있다가 베네치아에 있다가 피렌체에 있다가 자신의 고국인 영국이든 프랑스로 돌아올 때 기념품을 사가겠죠. 그죠? 거기 있는 그리스 로마의 어떤 여러 가지 그림이라든지 조각이라든지 가구라든지 장신구를 사가겠죠. 사서 가면 어떻습니까? 그 지역에서 솜씨 좋은 가구를 예를 들면 뭐예요? 그 동네에 가장 유명한 귀족 집안 아들이 갔다 오면 동네에 또 유력 가문들을 모아놓고 보여주겠죠. 요즘 이게 로마에서 유행이야.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그 동네에 가장 솜씨 있는 목수가 그 가구를 보고 비슷하게 따라 만들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탈리아나 프랑스 미술관의 어떤 가구의 원형을 보시고 나머지 다른 유럽 나라에 가시면 그와 비슷한 속된 말로 하면 짝퉁 비슷한 물건들이 많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가 문화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이게 하나의 흐름으로 묶여 있습니다. 굉장히 긴 부분을 제가 짧게 설명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화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 유력 가문의 자제들이 로마에 가서 원본을 보고 일부를 사와서 자기 지역의 로마풍의 문화를 유행시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게 신고전주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때를 제2의 르네상스 뭐 이렇게 이 역사에서 말하는데요. 요게 왜 중요하냐면 요게 프랑스 궁정에서 그대로 수용됩니다. 그래서 여기 진지한 미술은 역사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역사화라는 것은 역사적 사건을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이게 아까 여러분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는 게 좋아요라고 했던 거 있죠? 그게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로 치면 뭐겠어요? 삼국지에 나오는 삼고초려라는 어떤 에피소드를 알고 그 그림을 보면, 아, 이게 그 얘기를 이 화가는 이렇게 그렸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근데 그 삼고초려의 사연을 모르고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초밥집에 남자 셋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알고 보는 그림이란 뜻입니다. 역사와는. 그래서 저 밑에 제가 작게 써놨는데요. 이 미술에도 등급이 있었습니다, 저 때는. 그래서 역사화가 최고의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초상화, 장르화라는 것은 풍속화예요. 그 다음에 정물화, 풍경화 이렇게 순위가 있습니다. 요 순서를 잘 보세요. 화면 잠깐 보시면 그러면 당대 최고의 화가들은 뭘 그렸겠습니까? 역사화와 초상화를 그렸겠죠. 당대 최고의 화가. 이게 등급이 있다는 말은 이게 좀 비유가 송구스러운데 한우 같은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우 등급이 있죠. 등급에 따라서 이게 가격대가 다르잖아요. 똑같은 100g이어도 툭 뿌리면 뭐 2만 원이면 정말 이런 등급이 낮은 같은 경우는 뭐 2천 원도 하죠. 그게 등급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저건 뭐예요? 당대 최고의 화가들은 역사화와 초상화를 그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실 자클 리 다비드는 뭘 그렸겠어요? 당연히 역사와 초상화를 그렸겠죠. 그런데 잘 보세요. 저 화면에 이, 이 4주간의 강의는 따로 떨어진 강의 같지만 묶여 있는 강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한 500년 동안 이어지는 고전주의 성을 무너뜨린 자가 누군가 하면 마네와 모네가 이 성을 무너뜨립니다. 고전주의 성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성을 무너뜨린 자가 마네와 모네예요. 그 자들을 우리가 인상주의라고 하죠. 인상주의 그림은 저 중에 뭡니까? 인상주의 마네와 모네는 어떤 그림을 그렸습니까? 저기. 그렇죠. 모네의 수련. 모네의 수련은 뭡니까? 역사화입니까? 풍경화입니까? 인상주의자들, 뭐, 대부분 풍경화 아니면 정물화를 그렸죠. 우연일까요? 왜 인상주의자들은 풍경화와 정물화를 그렸을까? 되게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역사화가 정답이던 시절에 풍경화 따위는 아주 하급의 화가들이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인상주의자들은 뭐겠어요? 너희들이 버린 장르를 우리는 너희의 역사화의 자리를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주류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었겠죠. 인상주의 그림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림은 예쁘나 그 그림에 담긴 의도는 전혀 예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그림이에요. 그 시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혁명과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요 시대 돌아가자면 그래서 이 역사화가 주류이던 시절입니다. 이 시절에 뭘 그려야 뽑히겠고 그림이 팔리겠습니까? 역사화를 그려야 팔립니다. 그리고 이 팔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이름이 알려져야 되겠죠? 그게 바로 국가미술대전, 살롱이라고 하는데요. 국가미술대전에 뽑혀서 루브르 미술관에 작품이 걸려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와서 그림을 보고, 아, 저 그림을 사겠다. 혹은 저 화가에게 우리 가족의 초상화를 의뢰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모두가 다 살롱에 도전했고, 그리고 살롱 중에서도 뭡니까? 로마상에 도전합니다. 로마상은 뭐냐 하면 국비 유학생이 프랑스에서 매년 한 명씩 뽑습니다. 그림에 한 명, 조각에 한 명, 실내 장식에 한 명, 건축에 한 명,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건 프랑스 국비 유학생이에요. 지금도 뽑히기 어렵겠지만, 저 때는 더 어려웠겠죠? 저기에 살롱에도 뽑히고, 로마상에 도전을 대부분 저 시대 화가들은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만나실 마네도 해서 계속 떨어졌고요. 모네는 처음에 몇 번 붙었다가 떨어졌습니다. 살롱에 뽑히지 않으면 화가로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살롱보다 더 뽑히기 어려웠던 게 바로 이 로마상이었어요. 그 로마상에 도전했던 사람이 자클리 다비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무려 세 번의 낙선을 거듭합니다. 세 번 떨어지고 네 번째 시도 만에 붙어요. 네 번째 시도 만에 붙습니다. 어떻게 붙냐? 요런 그림이 역사화입니다. 화면 잠깐 보시죠. 저는 학생들한테는 그림 소개 아까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성인들이시니까 그 설명 들으셔도 아마 점심 먹고 나시면 대부분 까먹으실 거라고 믿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림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뇌리에 박히면 일종의 편견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걱정되어서 하는 얘기니까. 자, 요런 그림이 역사화입니다. 요게 그리스 왕가의 이야기예요. 그리스 왕가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에라시스트라우스라는 의사와 여기 요 왕자님의 얘기입니다. 저 왕자님이 안티오키우스라는 사람인데요. 제가 그림 제목 보여줬지만 저 그림 저 사연을 아시는 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 요런 역사 보실 때 중요한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요 하나는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제가 요런 역사 보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건 사실 야매예요. 야매여서 한 90% 이상은 맞는데 100% 맞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빨간색
칠해진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빨간색. 왜 빨간색일까요? 요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옆에 있는 사람이 물었을 때 답할 수 있어요. 왜 빨간색을 찾아야 될까요? 주인공, 중요한 사람. 주인공이고 중요한 사람한테 빨간색을 칠했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럼 왜 주인공이자 중요한 사람한테 빨간색을 칠했을까요? 네. 오, 이거 아시는 분 있네요. 아, 피라고요? 아, 피, 성스러운 색이다. 그래서 추기경의 모자가 빨간색이죠. 로마 교황 빨간색을 쓰는 이유는 그냥 직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빨간색 물감이 비싸요. 물감이 비쌉니다. 지금은 인공염료 시절이잖아요. 인공염료 시절에는 색깔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없죠. 지금. 근데 자연염료 시절에는 이 빨간색이 비쌌습니다. 물론 더 비싼 것은 여러분 아시는 울트라마린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조선 청자 있죠. 백자보다 청자가 비쌌던 이유는 그 안료가 비싸서 그래요. 청자, 청금석이라고 하죠. 유럽의 청금석이 어떻게 되냐면 그건 아프가니스탄에서 광산에서 돌로 채취됩니다. 그게 베네치아로 수입되어서 유럽으로 번져요. 그러면 당연히 금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성모의 옷자락 정도밖에는 못 칠해요. 너무 비싼 물감이다. 그 비싼 물감을 베르미어는 하녀한테 칠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 어쨌든 빨간색이 비쌉니다. 자, 그림 보시죠. 요 그림까지만 설명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보세요. 맨 왼쪽 편에 있죠, 요 분. 보이시나요? 맨 왼쪽 편? 요 분이 빨간색이 칠해져 있죠. 그럼 요 분을 중심으로 그림을 봅니다. 자, 요 분이 에라시 스트라우스라는 의사예요. 그냥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요 분을 보시면, 요 분 얼굴 한번 보시죠. 요 얼굴. 이마가 벗겨지고 흰 수염이 난 구렛나루인 요런 얼굴. 여러분 그 미국 영화 배우 중에 쇼 코너리라는 배우 혹시 아세요? 쇼 코너리. 쇼 코너리 아시죠? 네, 50대 이상들은 다 아십니다. 네. 이쇼 코너리가 나이 든 쇼 코너리가 있어요. 그 얼굴을 유럽인들은 현자의 얼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 코너리 후기작들을 보면 다 똑똑한 사람으로 나와요. 교수라든가 뭐 지식인이라든가 과학자라든가 이렇게 다 똑똑한 사람으로 나와. 그 사람 얼굴이 그런 느낌이에요. 유럽인들이 볼 때는 딱 그 얼굴이죠. 이 얼굴이. 근데 이 사람 보면 오른손으로는 이 흰옷 입은 여인을 가리키고 있죠. 왼손은 뭘 하고 있습니까? 왼손은 요 옆에 있는 남자의 맥박을 짚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맥박. 그러면 이 사람의 직업은 뭐겠습니까? 의사죠. 그죠? 그거는 이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하나 잘 따라와 보세요. 왼손에 보면 두 번째, 그러니까 제가 화살표 방향,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이 남자의 맥박을 짚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직업은 의사야. 그럼 두 번째 남자 보시죠. 두 번째 남자는 지금 침대에 기대어 있는데 의사가 맥박을 짚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환자겠죠. 지금. 근데 환자인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옷을 벗겨 놓았습니다. 왜 이 사람은 지금 시트를 여기만 가리고 위에 옷을 벗겨 놨을까요? 아, 제가 여러분한테 되게 어려운 걸 묻지는 않아요.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그쵸, 열이 나서예요. 되게 열나니까 벗겨 놓은 겁니다. 근데 열이 난다. 근데 사진은 멀쩡한데 열이 나. 감기 같은 거 정도였으면 이렇게 그림까지 그릴 일은 아니겠죠. 그죠? 이 젊은 남자잖아요. 그죠? 젊은 남자의 건강한 신체를 가진, 그래서 상반신 보면 되게 건강한 남자잖아요. 신체가 건장한 이 남자가 열이 난다.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이것은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으로 보이죠. 자, 세 번째, 요 남자.
요 남자의 이 제스처는 유럽인들, 특히 이탈리아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 몸짓 있죠. 왜? 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 그리고 이 남자의 머리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뾰족뾰족한 왕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이에요. 왕이 자신의 의사에게 야, 내 아들 왜 저렇게 열나고 애가 아프냐? 아무리 물어도 대답을 안 한다. 그러니까 나의 의사, 왕의 의사, 어이죠. 어이인 에라시스트라우스한테 야, 얘 병의 원인을 좀 찾아봐라. 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랬더니 에라시스트라우스는 현자니까 딱 보니까 왕자님이 지금 뭐예요? 신체는 건강하고 열이 나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상사병인 거예요. 상사병은 어떻게 하면 낫습니까? 짝을 찾아주면 낫죠. 궁정에 사는 왕자가 한눈에 반했거나 뭐 두 눈에 반했거나 세 눈에 반했거나 반해서 끙끙댈 정도의 여자가 있어. 그러면 그 여자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궁정 안에 있겠죠. 궁궐 안에. 왕자님이 뭐 궁 밖에서 누굴 보진 않았을 거니까. 그래서 에라스트라우스가 왕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궁정에 있는 모든 여자를 줄을 세운 다음에 한 명씩 왕자님 앞을 지나가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했겠어요? 상사병의 원인을 찾으려고 했겠죠. 그래서 지금 그림 보시면 다시 쭉 이렇게 서 있죠. 많은 여자들이 한 명씩 앞을 지나가다가 이 흰 옷 입은 여인이 서는 순간 어떻게 됐겠어요? 왕자님의 맥박이 갑자기 빨라졌겠죠. 빨라졌겠죠. 그 순간 에라시스트라우스가 아, 저 여자구나 해서 오른손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순간을 담았어요. 근데 이 순간이 뭐 어때서? 왜 오른쪽 끝에 있는 이 여자분 보이시죠? 무릎 꿇고 있는 이 여자분이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죠. 어떤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분요? 라고 묻는 거죠. 왜 놀라서 되물었을까요? 그녀의 머리 위에는 뭐가 쓰여져 있습니까? 왕관이 쓰여져 있습니다. 즉, 이 여자는 왕비예요. 그렇죠? 왕비입니다. 그러면 왕자님은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사랑하고 있어요? 왕자님의 상사병의 대상은 그렇죠. 말이 좀 이상한데 한국어로 하면 새엄마죠. 친엄마는 아니겠죠. 사춘기 남자애가 갑자기 자기 엄마를 너무 사랑하는 일은 없죠.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새엄마인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 유럽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 아버지의 새 부인이죠. 내 아버지의 새 부인의 사랑에 빠진 거죠. 자,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 슬슬 막장의 기운이 이제 나오죠. 이게 막장의 냄새가 풍기니까 설정 자체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왕한테 주어진 선택지는 몇 개가 있죠. 몇 개가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아들을 죽인다예요. 감히 네가 나의 여자, 나의 권력을 탐한다고 오해할 수 있죠. 그죠? 아들을 쫓아낸다, 아들을 죽인다. 두 번째는 왕비를 쫓아낸다가 있죠. 왕비를 죽이거나. 세 번째는 둘 다 그냥 죽이는 게 있겠죠. 네 번째는 뭐예요? 둘을 결혼시킨다가 있겠죠. 심지어 저 흰 옷 입은 여인은 지금 굉장히 독특한 옷차림이죠. 왜 그렇게 했겠냐면 아이를 낳은 지 3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 요 네 가지 중에 저 왕이 했던 행위가 있습니다. 아들을 쫓아낸다, 뭐 죽인다라는 게 원래는 정설이죠. 아들을 죽인다, 혹은 자기 부인을 죽인다, 혹은 둘 다 죽인다. 아니면 나의 아이를 낳았으나 내 아들이 사랑하는 이 여자를 내 아들과 결혼시키겠다. 라는 사본이 있습니다. 요 중에 뭘까요? 서초 구민들의 해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저 검색해도 안 나옵니다. 한국어 자료는 잘 없는 얘기니까. 그냥 한번 찍어보세요. 1번, 4번, 평화주의자와 폭력적인 화끈한 결론이 막 공존하네요. 1번과 4번이 같이 있으시네요. 자,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장의 냄새가 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웬만한 나라의 도덕적인 그냥 어, 잣대로 봤을 때 왕이 자기 부인을 자기 아들과 결혼시킨다고? 이게 좀 되게 난감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왕이 아니어서 여러 가지 사사로운 감정이 들 수 있죠. 뭐 아들을 죽이거나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왕이 할 수 있는 선택은 4번밖에 없습니다. 사실 장성한 세자를 죽일 수도 없고 저 여자를 왕비를 죽일 수도 없어요. 왕비가 뭐 동네에 그냥 있는 뭐 하녀도 아니고 어, 이웃 나라의 유력 가문, 이웃 나라의 공주거나 아니면 내 나라의 유력 가문의 딸인데 저 여자분이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근데 저 여자분을 해하면 엄청난 그 반감을 세력자들한테 갖게 만들죠. 그죠? 사실은 할 수 있는 건 4번밖에 없습니다. 그 이제 이걸 어디 강의에서 이제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5번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5번요? 5번이 뭘까요? 했더니 5번이 뭘까요? 혹시 재치 있는 분 있으실까요? 제가 박장대소를 했는데 5번은 뭘까요? 5번은 저 의사를 죽인다. 진실을 밝힌 대가를 치러야 된다면서. 드라마 작가 같은 얘기였습니다. 요 그림으로 자클리 다비드가 로마상에 이제 뽑히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 얘기인데요. 로마상에 이제 뽑히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왕의 어떤 첫 번째 뭐랄까요? 주문작이라고 할 수 있죠. 왕의 첫 번째 주문작이 이제 이 작품이었습니다. 이런 작품을 통해서 자클리 다비드는 굉장히 이제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요. 음, 다비드가 이제 그림을 그린 이유 중에 하나가 목적중이죠. 목적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림이라는 것이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정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뭐예요? 그림을 누구를 위한 그림이냐? 그림을 주문한 왕에게 바치는 그림인 거예요. 왕이 봤을 때 좋아할 만한 그런 어떤 그림을 고대 로마사의 한 토막을 가져와서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였습니다. 저 그림에 좀 전에 보셨던 호라티우스의 맹세라는 그림에 담겨 있는 이야기는 결국 이 얘기예요. 영웅이라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바친다. 그러니까 그림을 주문한 왕이 좋아할 만한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왕으로서는 그렇잖아요. 사사로운 개인의 행복보다 이 국가를 위해서 짐의 백성이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국가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영웅을 그림으로 그렸을 때 이 화가에 대한 애정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클리 다비드에게 그림이라는 것은 고귀한 이념을 전파하는 도구예요. 이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가들마다 그림에 대한 정의가 좀 다릅니다. 자클리 다비드한테 그림은 고귀한 이념을 전파하는 도구이나 빈센트 반 고흐한테 그림은 고귀한 이념을 전파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빈센트 반 고흐에게 그림이란 것은 가난한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는 수단입니다. 그럼 마네에게 그림이란 무엇인가? 모네에게 무엇인가? 다 제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림을 안다, 안목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화가는 그림을 어떤 식으로 정의하고 있는가? 그에게 그림이란 무엇인가를 음,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자클리 다비드는 바로 그림이라는 것은 이런 도구로 봤다는 것이 이제 다비드의 특징이고요. 요 그림도 왕이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요 그림은 뭐냐면 고대 로마 시대 이야기인데요. 짧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요 왼편에 있는 사람은 브루투스라는 사람인데 고대 로마 시대 브루투스는 총 3명이 등장하는데요. 가장 유명한 사람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암살에 가담했던 그래서 브루투스 너마저라고 얘기했던 그 브루투스인데 그 사람이 아니고요. 이 사람은 고대 로마 시절에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열었던 초대 집정관 브루투스입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이 초대 집정관 쉽게 말하면 뭐 총리라고 하죠. 총리의 아들 둘이가 왕당파였습니다. 아버지와 정치적 노선이 정반대였어요. 왕당파여서
왕을 복귀시키려는 음모를 꾸미다가 현행범으로 발각되었어요. 우리 이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그 뭐라 그러죠? 영모에 가담했던 사람이죠. 영모. 영모에 가담했던 사람이 자기 아들 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둘을 다 목을 베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루투스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공화정의 초기 공화정의 정치인으로서 자기 두 아들을 모두 현행범으로 사형시킨 자예요. 근데 이 그림을 누가 주문했습니까? 왕이 주문했습니다. 다시 보자면 아버지로서는 굉장히 비정하지만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원칙주의자이죠. 법을 어겼는데 자기 두 아들을 법에 어긴다는 이유로 다 사형을 시켜버렸다니까요. 엄청난 원칙주의자이죠. 그런데 이 그림 잠깐 다시 한번 보시면 이 그림을 주문한 사람은 왕인데 그림의 내용은 누구를 칭찬하는 거예요? 공화주의 정치인을 칭찬하는 거예요. 다비드가 아까 고귀한 이념을 전파하는 도구를 그림이라고 봤다면 그림을 주문한 사람 마음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왕이 이 그림을 자기 돈 들여가지고 주문했는데 이 그림을 보면 왕이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마음에 든다고요? 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림은 왕이 주문했어요. 근데 그림의 주인공은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열었던 사람이 안 될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우리 역사에 비유하자면 조선 총독부에서 조선 총독부에서 조선인 화가한테 그림을 그리라고 돈을 줬더니 이 조선인 화가가 그린 게 뭐냐면 백범 김구나 약산 김원봉을 그렸습니다. 그럼 마음에 들까요, 전 총독부가? 마음에 안 들겠죠, 당연히. 그런데 다비드 같은 사람이 주문한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림을 그린다? 이것은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이라는 것은 화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림은 주문자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이 바로 다비드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왜? 프랑스 혁명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주문하고 그리기 시작했을 때는 왕정인데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는 봉화정이었어요. 우리로 따지면 1945년 3월경에 그림을 그리라고 돈을 받아서 완성하고 보니까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그림은 왕정보다는 봉화정에 어울리는 그림이죠. 자, 여기서 자클루이 다비드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이제 뒤에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프랑스 혁명인데 프랑스 혁명이 터지고 나서 핵심적인 질문은 딱 이겁니다. 국가의 주인이 누구냐? 이게 프랑스 혁명 90년 역사를 관통하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 왕정 국가에서 국가는 누구의 것이에요? 왕의 것이죠. 공화정에서 국가의 주인은 누구냐? 시민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공화정이죠. 그래서 이 한 명의 개인 것이 아니라 국가라는 것은 이 추상적 집단체인 국가의 누구 것이냐면 그 공동체 구성원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주권을 지닌 주권자들의 것이다. 이게 공화정의 이념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은 바로 여기에 도전했던 한 8, 90년의 역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국가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질문을 그림으로 바꿔보면 뭡니까? 회화의 주인은 누구인가? 입니다. 회화의 주인은 누구인가? 지금까지 그림의 주인은 권력이었습니다. 자클리 다비드도 그림의 주인은 누구라고 봤겠어요? 권력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파블로 피카소에게 그림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고 물으면 그는 권력이라고 대답할까요? 화가라고 대답할까요? 피카소는 당연히 본인, 즉 화가라고 대답하겠죠. 그림이 화가의 것이다라는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미술의 역사를 100년으로 치자면 한 1년밖에 되지 않은 생각입니다. 아주 최근의 생각이에요. 현대 미술이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죠. 그림이란 것이 각자 그 만드는 사람의 것이고 그 사람 고유의 언어와 고유의 주제를 보여주다 보니 한눈에 선뜻 이해되지 않는 면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질문은 여기 이현희님 말씀처럼
다비드의 생각이 바뀌었냐? 여기서부터 우리는 다비드란 한 인간에 대해서 이제 찾아보게 되는데요. 다비드는 그림이 누구의 것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여전히 그림은 권력의 것이라고 봤습니다. 여기서부터 다비드에 대한 건 관점이 두 가지로 나뉘죠. 첫 번째, 다비드는 원래 공화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공화주의적인 그림을 그리려고 했으나 왕정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 체제는 마음에 들지 않으나 왕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왕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왕정에 충실했고, 하지만 공화정이 될 것 같으니까 자기의 정치적 이념을 밝혔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이게 다비드와 다비드 제자들의 관점입니다. 다른 한편에 어떤 관점이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다비드는 그냥 권력의 양지만을 쫓는 비열한 기회주의자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왕정일 때는 왕한테 충성을 바치고 공화정일 때는 공화정 정부에 충성을 바칠 따름이라는 거죠. 이 공화정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로베스피에르나 동통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던 제1공화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비드는 1공화정 시절에 단순히 화가를 넘어서 미술 정책 전반을 관여하는 정치인이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의회에 출석해서 의원으로서 왕인 루이 16세를 단두대에 보내서 처형하는데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더라도 자크 루이 다비드는 공화정에 충실한 사람으로 보이죠. 그래서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마라의 암살이라는 건데요. 이 장폴 마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가장 로베스피에르보다 더 혁명파였던 사람입니다. 언론인 출신으로서 이 사람이 자기 노트에 이름을 쓰면 다음날 단두대에서 목이 날아갔다라고 할 만큼 서슬퍼른 권력을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라는 암살을 당했습니다. 같은 공화파 출신이나 이 마라가 급진파라면 상대적인 온건파였던 이 여성분한테 암살을 당했어요. 그 암살의 현장이 이러합니다. 프랑스 지도가 있고 마라는 피부병이 있어서요. 욕조에서 일을 받습니다. 요 현장이에요. 두 점을 나란히 보실까요? 그러면 장폴 마라는 이 사건 현장을 몰랐기 때문에 왼쪽처럼 그렸을까? 아닙니다. 마라와 절친이었고요. 이 사건이 터지기 전날 마라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마라의 직무 환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그렸을까? 왼쪽은 뭐예요? 혁명의 성자입니다. 혁명을 추구하다가 불의의 일격으로 죽은.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의 포즈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오른쪽 위에서 빛이 떨어지고 있죠. 숭고함 느낌을 주죠. 깃털도 흰색 깃털. 죽을 때까지 프랑스를 생각하다가 죽은 이 흰색으로 뒤덮인 이 성자와 같은 마라였습니다. 하지만 당대의 마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서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누가 주문했냐? 공화정 정부가 주문했습니다. 마라의 국가 장례식의 공식 초상화로 쓰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라는 누구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공화정 정부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들이 마음에 들어야 할 만한 그림으로서 이 마라를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던졌던 질문이죠. 자크 루이 다비드의 그림은 유명한데 왜 이름은 유명하지 않은가? 한마디로 하면 그는 변절자로 기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언급이 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 그림의 왼쪽 요 남자분, 이 사람이 로베스피에르입니다. 사실 로베스피에르만큼 오해받고 있는 정치인도 없는데요. 우리는 단두대가 사실은 되게 인권 보호 측면에서 만들어진 이 사형 시스템입니다. 단두대를.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건데, 물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단두대에서 죽인 거는 맞아요. 로베스피에르가. 하지만 로베스피에르의 별명이 뭐였냐면, 부패하지 않는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전혀, 절대 부패하지 않는 사람.
인민을 위해서 힘을 평생을 바친 로베스피에르. 하지만 로베스피에르를 또 싫어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어두운 이름으로 그렇게 무서운 이름으로 기록되었는데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우리나라에도 로베스피에르 평전이 한 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 500페이지 좀 넘는 책인데요. 굉장히 재밌으니까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로베스피에르가 무너지고 반두대에서 사라지고 누가 뜹니까? 나폴레옹이 등극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전반부라는 것이 왕정이 있었고요. 이 왕정을 무너뜨린 게 공화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화정을 무너뜨린 게 나폴레옹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나폴레옹을 만나러 갑니다. 이 원래는 그 포병 장교였죠. 그죠? 그냥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혼란스러웠던 이 혁명이 무너지고 아니 저기 일공화정이 무너지고 나서 혼란을 틈타서 원래는 5명의 통령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과두 정부라고 하죠. 5명이 공동 지배하는 여기에 한 명이 이 누구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였습니다. 근데 나폴레옹이 이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합니다. 그 성장하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외 원정인데 첫 번째가 이탈리아 원정을 가서 이탈리아를 복속시키죠. 그 이탈리아 원정을 가면서 자클리 다비드에게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근데 거절했어요. 왜? 아니 내가 로마상 받은 내가 그냥 그림이나 그리고 살았으면 이렇게 죽을 위험이 없는데 괜히 정치인들하고 깊숙하게 연결되어서 정치한다고 나섰다가 죽을 뻔했거든요. 로베스페르가 죽을 때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하루 전날 자리를 피하지 않았으면 정말 죽었어요. 그런데 정말 운 좋게 그 죽음을 모면했는데 그래서 내 다시는 이 교도소에 갇혀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내 다시는 정치를 안 하겠다. 정치인과 얽히지 않겠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탈리아 원정 가자 그럴 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나폴레옹이 이번 원정에 같이 가자. 그게 이집트 원정이었습니다. 그때도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연말에 초상화 한 점을 그려드리겠습니다라고 물러섰어요. 그런데 이 2번의 원정을 비롯해서 전쟁을 거듭하면서 나폴레옹은 뭐가 됩니까? 단순히 통령이 아니라 절대 권력자의 반열에 올랐었죠. 그래서 통령으로 뽑혔으나 친위 쿠데타를 통해서 황제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으로 뽑아놨더니 헌법을 수정해서 오늘부터 우리는 왕정이다라고 선언해버린 거죠. 그게 나폴레옹이었습니다. 그러면 다비드 입장에서 뭐예요? 권력에 부합하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 그려왔던, 다시 한번 고민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2번 원정 가자 그랬을 때 거절한 다음에 발표했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요즘 미국 그 넷플릭스 드라마에도 많이 소개되는 그림인데 루브르 미술관에 가보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그림이에요. 그게 이제 모나리자 보고 나오면 바로 보이는 그림입니다. 자, 요 그림 잘 한번 보시죠. 이 그림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자, 주인공은 누구 같습니까? 한 명을 꼽자면, 그죠? 양손을 들고 있는 두 남자 사이에 흰 옷을 입은 저 여자가 가장 눈에 띄죠. 저 여자는 누구인가? 저 여자는 헤르실리아라는 여자인데, 요 얘기 잠깐 할게요. 요게 고대 로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고대 로마는 당시 유럽인들, 지금도 그렇지만 로마사라는 것은 지식인, 교양인의 기본이었습니다. 로마사를 모르는 사람하고는 쉽게 요즘 우리 뭐 우스갯소리지만 한 상에 같이 겸상할 수 없어요. 이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대 로마사의 한 토막인데, 로마는 원래는 되게 작은 7개의 언덕에서 시작한 나라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처음에 이 로마를 개국할 때 보니까 남자들로만 구성된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좋게 보자면 목동이었을 것이고, 나쁘게 보자면 범죄자 집단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뭐 가족들이 이렇게 나왔으면 여자가 있겠죠, 당연히. 근데 여자가 없었어요. 여기는 남자들로만 구성되었습니다. 여자가 없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이제 나라가 커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여자를 뭐 만들 수가 없으니 사비니족과 같이 제사를 지내자 그런 다음에 사비니족 여자들을 다 뺏어버렸어요. 그 사비니 남자들은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는 무기를 벗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뭐 부인이든 딸이든 누나든 여동생이든 뺏긴 채로 후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와 사비니 사이에 5번의 전투가 있었어요. 5번의 전투. 그 중에 이 전투는 4차전인데 4차전에는 사비니가 로마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때를 그린 거예요. 그런데 그림 잘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방패 든 남자, 이 남자가 누구인가? 로마의 건국자 로물루스입니다. 왜? 방패에 늑대가 그려져 있죠. 로물루스는 늑대의 젖을 먹고 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박역거세가 알에서 태어났다와 같은 소리예요. 그냥 뭐 그런 신화적인 얘기입니다. 그럼 이 왼쪽 편에 있는 사람 누구인가? 바로 이 헤르실리아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비니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헤르실리아는 누구인가 하면 사비니 왕의 딸이자 로물루스의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정 아버지와 자기 남편 사이에 끼어들어서 둘의 싸움을 말리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사비니 왕과 로마의 왕 둘의 싸움을 말리는 거. 그렇죠? 화해해란 뜻이죠. 왜 그럴까요? 왜 화해를 하라고 얘기했겠어요? 바로 이 아이 보이시나요? 화면 밑에 이 헤르실리아의 가랑이 사이에 있는 세 아이들. 바로 뭡니까? 특히나 요 아이는 그림 밖에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 아이겠어요? 헤르실리아와 로물루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그래서 왼편 뒤에도 이 아이들을 들고 있죠. 노인이. 뭡니까? 이 아이들을 봐서라도 그만 싸우자는 거죠. 모자를 여기 꽂아놨잖아요. 이건 뭡니까? 그만 싸우자라는 뜻입니다. 전투모를 벗어서 올린다. 이제 안 싸우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만 싸우자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야기가 그나마 쉽죠. 그런데 다비드가 왜 이 그림을 나폴레옹에게 바쳤을까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것보다 필요한 시점에 정확하게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중요해요. 따라서 자클루이 다비드는 화가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개념에서. 자클루이 다비드는 언론인이자 영화 감독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언론인이자 영화 감독. 왜 왕실에서 미술학교를 만들었겠어요? 그림을 사랑해서? 아니죠. 미술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언론을 가까이 두려는 속성과 비슷하죠. 저 때는 텍스트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문명률도 높았고요. 자, 돌아가자면 왜 자클루이 다비드는 이 그림을 나폴레옹에 바쳤는가? 그 힌트는 요 뒤에 있는 요 건축물에 있습니다. 이 건축물. 이 건축물은 뭐예요? 바스티유 감옥을 떠올리죠. 바스티유 감옥입니다. 요 맨 뒤에 있는 저 원경에 보이는 요 건축물 있죠? 요게 로마 시대 건축물이에요. 그리고 한 1000년 지난 다음에 나온 건축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경복궁 앞에 63 빌딩이 서 있는 꼴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악 못 하셨겠지만. 하지만 저 당대 사람들은 알았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고대 로마를 빗대어서 프랑스 혁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적대적인 세력은 뭐겠습니까? 왕당판이, 봉합판이 나눠가지고 니네들끼리 싸우면서 지금까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프랑스가 도탄에 빠졌다. 그러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니네 둘이 화해하고 화해의 새 시대를 열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정쟁 그만두고 민생을 챙겨라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저 흰옷 입은 저 헤르실리아의 지혜를 가진 자,
그자가 누구냐? 원래 요렇게 그립니다. 원래 요 스토리는 요렇게 그리는 게 정답이었어요. 여기 빨간 옷 입은 사람 보이죠? 왼쪽 편에. 이 사람이 누구야? 로물루스입니다. 로물루스가 주인공이야. 이 놀라운 이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판을 만들었지만 이 사람은 위에서 멀리 보고 있죠. 왜?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혼란이었다는 뜻이에요. 두 그림 나란히 보시죠. 왼쪽은 로물루스가 주인공이고요. 오른쪽은 헤르실리아가 주인공입니다. 자클 루이 다비드 이전에 프랑스 고전주의의 성주였던 사람, 그 사람의 그림이에요. 왼쪽 그림이. 근데 오른쪽은 다르죠. 이 그림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겁니다. 화해의 새 시대를 열자. 그리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바로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놀라운 것은 누구도 나폴레옹이 이 그림을 다비드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알아서 자기의 권력자가 원하는 바, 필요한 바에 정확히 얘기하면 나폴레옹의 친위 쿠데타는 97, 8%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공화정 국가가 왕정 국가, 제정 국가가 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한테 왜 나폴레옹이어야 하는가를 저 그림만큼 쉽고 명확하고 명쾌하게 보여준 그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폴레옹이 보기에 자기를 두 번이나 거절했던 이 화가 역시 대단한 실력자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권력이 원하는 메시지. 사회생활 해보신 분 다 아시죠? 사회생활의 성공 기법이 뭡니까? 나를 키워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가 말하기 전에 해두는 거죠. 그러면 그 사회생활에서 나를 키워줄 그 사람은 나를 결코 버릴 수 없겠죠. 그런 능력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구체적인 결과물로서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죠.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었어요. 다비드는. 배울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정말. 정말 흠이 많은 사람이긴 하지만 배울 점도 정말 많았던 사람이 자클리 다비드인데 그래서 나폴레옹이 자클리 다비드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 마음이었겠죠. 왕정일 때는 왕에게, 공화정일 때는 공화정 정부에게 충성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언어로 얘기하면 뭡니까? 굉장히 잘 드는 칼인데 잘 쓰면 놀라운 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한테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짐에게 가까이 오라. 황제의 총애를 받는 화가로 다시 거듭납니다. 왕정일 때 왕은 잘 나갔고 공화정일 때 잘 나갔고 제정일 때 잘 나가게 된 것이죠. 체제가 세 개나 바뀌었는데 나폴레옹 그러니까 체제 왕 루이 16세 로베스피에르 그 다음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이 체제가 계속 바뀌는 와중에도 점점 더 다비드의 위세는 높아져만 갔습니다. 뭐 우리 역사를 비유하면 좀 안타깝지만 일제시대 때 잘 나가고 해방정국에 잘 나가고 이후에도 잘 나갔던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에 대한 보답이자 결과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나폴레옹이 이탈리아 원정을 갈 때 말을 타고 알프스를 넘었습니다. 그때를 기록한 그림. 보시죠. 화면 다시 보시죠. 요 그림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을 타고 넘는 생베르나르 협곡을 넘는 나폴레옹인데 실제는 어떠했는가? 실제는 이랬습니다. 오른쪽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다큐멘터리입니다. 농부가 이끄는 노새를 타고 초라한 행색으로 눈 덮인 알프스를 넘었습니다. 당연히 알프스 산이니까 항상 눈이 있겠죠. 오른쪽은 다큐멘터리고요. 왼쪽은 뭡니까? 헐리우드 영화예요. 완전히 각색됐죠. 하지만 나폴레옹은 뭘 좋아했겠어요? 각색된 이 세계가 너무 좋은 것이죠. 모든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느낌. 그죠? 저 그림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한 7점 가까이 있는데 루브르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찾는 그림이 바로 저 그림이에요. 저 그림을 루브르에 찾는데 루브르에는 저 그림이 없습니다. 저 그림은 베르사유 궁전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폴레옹이라는 말을 태우고 주인을 태우고 다비드는 다시 한번 뛰어오르게 된 것이죠. 지금 봐도 놀랍지 않습니까? 자, 한번 보시죠. 이 그림. 이 그림 보시면 요 왼쪽 편에 돌 위에 보나파르트라고 대문자로 써놨죠. 요건 나폴레옹의 패밀리 네임입니다. 원래 나폴레옹은 지금의 코르스라고, 프랑스에서는 코르스라고 하고, 이탈리아에서는 코르시카라는 섬이 있습니다. 남쪽 아래쪽에. 그 코르시카 섬 출신이죠. 그래서 나폴레옹의 원래 성은 이탈리안입니다. 부오나로티입니다. 부오나로티. 그 부오나파르트입니다. 그랬더니 이게 약간 이탈리아적이어서 그걸 빼고 보나파르트라고 바꿨습니다. 패밀리 네임을. 그 보나파르트가 있고요. 눈 덮인 알프스를 유럽사에서 최초로 넘었던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카르타고의 명장이었던 한니발이었습니다. 한니발이 알프스를 넘었고 두 번째로 넘었던 사람은 카를로스 대제입니다. 세 번째로 넘었던 사람이 나폴레옹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 한니발과 카를로스 대제의 이름은 아래쪽에 적혀 있고 가장 위쪽에 빛이 비치는 쪽에 보나파르트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유럽 역사의 최고의 장군은 누구인가? 물론 알렉산드로스가 최고죠. 그 다음에 한니발 보통 꼽습니다. 한니발과 카를로스 대제 모두의 존경을 받는 이 카를로스 대제보다 보나파르트가 더 대단하다라고 이 사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불가능도 없을 것 같은 저 당당한 눈빛, 그리고 지향점. 사실은 그리고 이제 바람은 원래 협곡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몰아치게 되는데 순풍이라고 하죠. 왕이 진행하는 방향 뒤에서 바람이 이게 밀어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에르메스 망토 같은 이 오렌지색으로 휘감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폴레옹의 키가 작았다가 내 키는 작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림을 밑에서 위로 본 시점을 통해서 굉장히 위험 넘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죠. 자, 요 그림에서 다비드는 자신의 이름을 어디에다가 서명을 했을까? 이것도 이 다비드의 정치적인 감각을 엿볼 수 있는 건데요. 바로 여기에 서명했습니다. 여기, 말띠. 그래서 빛이 비치는 쪽에 왜 여기에 했냐 하면 나폴레옹 몸에다가 하면 큰일 나죠. 그리고 자연 풍경에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이미 나폴레옹 이름 여기 있잖아요. 같은 급이 되니까 절대 안 돼요. 할 수 있는 데는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위치죠. 황제 폐하를 모시고 이 협곡을 넘겠습니다라고 말한 적은 없으나 모두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루브르에서 두 번째로 유명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그림, 이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나폴레옹의 대관식이죠. 이 대관식에도 거짓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 거짓말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도 그려넣었고요. 이 카이사르 같이 오지 않은 사람도 그렸습니다. 좀 가까이 보실까요? 가장 큰 거짓말은 뭐였냐? 이거는 나폴레옹의 대관식인데 대관식이라는 것은 코로네이션이라는 것은 로마 교황이 세속의 황제에게 관을 씌워주는 게 대관식입니다. 그런데 그림은 이미 황제가 관을 쓰고 있죠. 왜? 로마 교황이 관을 씌워주려고 하니까 관을 뺏어서 본인이 스스로 셀프로 썼습니다. 왜? 내가 교황보다 높다고 생각했어요. 혁명 이후에 나폴레옹은. 그래서 셀프로 쓴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조세핀, 자기 부인이었죠. 조세핀 황후에게 관을 씌워주는 순간으로 그림을 바꿔놨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대관식은 원래는 교황이 관을 씌워줘야 되는데 본인이 셀프로 썼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사람들이 그림 제목인 대관식대로 그렸으면 교황에게 관을 뺏어서 쓰는 장면을 그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백성들의 여론은 황제에게 치명타가 됐을 겁니다. 너무나 오만한 황제죠. 종교 권력에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세속 권력은. 정말 무서웠거든요. 왜냐하면 가톨릭 국가잖아요. 근데 교황이 모욕을 받는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참사입니다. 그래서 딱 그 순간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좀 전에 교황 성하께서 나폴레옹 황제에게 관을 씌워줬고, 지금은 황제가 황후에게 관을 씌워주는 순간을 그렸구나, 라고 생각하죠. 누구도 거짓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속게 되는 그림입니다.
더구나 조세피는 당시에 유부녀였고 이미 다른 남자와 장성한 아이를 둔 사람이었고 40대 초반 정도였습니다. 몇 살로 보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시 평균 수명이 40대 전후였습니다. 누가 봐도 너무 앳되게 그리지 않았습니까? 10대 후반처럼 권력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굉장히 잘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 교황은 원래는 손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피우스 7세가. 하지만 축성하는 손을 올려서 그렸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어머니인데요. 황제의 어머니는 이날 대관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려 넣었죠. 등등 여러 가지의 사실을 왜곡해서 이 그림을 나폴레옹의 후광으로 다 빛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림을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이 루브르 미술관에서 두 번째로 큰 그림이에요. 제일 큰 그림은 뭐냐 하면 루브르 가보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반드시 보셨을 그림이에요. 모나리자를 마주보는 그림이에요. 모나리자를 정면으로 본 다음에 등을 돌리면 맞은편에 진짜 큰 그림이 있죠. 베네치아 화가였던 베로네세가 그렸던 가나의 결혼이라는 그림입니다.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한 그 그림이 루브르에서 가장 큽니다. 근데 그 그림이 나폴레옹이 이탈리아 원정 때 훔쳐온 그림이에요. 뺏어온 그림이었습니다. 그걸 만약에 크기를 알고 있었더라면 자클리 다비드가 이게 2cm, 5cm 더 크거든요. 그것보다는 좀 더 크게 그려서 제일 크게 그렸을 겁니다. 그릴 당시에는 이 그림이 프랑스 회화 중에는 가장 큽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보실 게, 여기 보시면, 여기 이 1층에 지금 대관식 열리고 있고, 여기 2층이죠. 2층에 황제의 어머니와 황제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3층이 있고 4층이 있죠. 자클루이 다비드는 자기의 얼굴을 여기다가 그려 넣었습니다. 자, 1, 2, 3, 4 어디 있을까요? 세 번째인 요 남자입니다. 판을 스케치북 그렇죠. 3층 요 남자입니다. 요 남자가 자클루이 다비드. 그래서 루브르 가시면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도 이런 비난을 많이 받았죠. 미술이 권력에 아부한다. 이렇게. 그리고 나폴레옹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부탁하기 전에 그렸던 그림, 나폴레옹의 새로운 이미지, 헌법 제정자라는 이미지를 부여했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이제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폴레옹이 결국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줄 몰랐죠. 1814년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왕정이 복구했어요. 다시 왕정이 돌아오니까 다비드는 원래는 로마를 가고 싶었는데 로마 교황이 거절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벨기에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간도 정도죠.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벨기에로 도망쳐서 거기서 77세까지 살다가 둘째 아들 품에 안겨서 평화롭게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애 후반부는 비참했냐? 전혀 아닙니다. 당시에 프랑스를 제외하면 대부분 왕정 국가였기 때문에요. 나폴레옹의 그림이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에 각국에서 자클리 다비드에게 그림을 요구하고 요청하고 주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그렸던 그림은 다시 그리스 로마 신화적인 이런 그림들을 그리면서 살았는데요. 이런 그림도 다 이제 벨기에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셨지만 자클리 다비드에게 정리하자면 그림이란 게 뭐였냐? 이게 되게 오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자클리 다비드에게 그림이라는 것은 이념을 전파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권력의 속성에 맞게 좀 더 부합하는 그런 그림. 자기의 그림을 그렸다고는 하지만 그 그림이 향하는 곳은 권력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림이 권력에 너무 가까이 다가서면 어떻게 됩니까? 프로파간다가 되죠. 우리가 이제 북한이나 중국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려졌던 그림들 있죠. 어떤 선전화라고 합니다. 그런 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왜 자클리 다비드라는 이 나폴레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그림을 그렸던 자, 당대 최고의 화가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화가. 당대 최고의 화가라는 뜻은 뭐냐면 프랑스
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 곧 세계였죠. 유럽이 세계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화가가 자클리 다비드였습니다. 그의 제자가 300명이 넘었어요. 전 유럽에. 그리고 그 모든 나라에서 그 나라의 최고의 지위를 누렸던 사람들은 범 다비드 학파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압도적인 인기와 지위를 누렸던 사람이 다비드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은 잊혀졌습니다. 그림은 잊히지 않았죠. 왜 잊혀졌냐 하면 이런 그림에 대한 정의 때문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인생의 선택에서 왕정과 공화정 그리고 재정을 옮겨 다닌 그 변절자 이미지 때문에 프랑스에서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은 당대에 맞게 새롭게 해석한다라는 말이 있죠. 21세기에 들어서 프랑스에서 자클리 다비드나 비제 르브리엔 같은 여성 화가들이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 왕당파에 속했던 그런 사람들의 그림도 정치적 색깔과 무관하게 좀 그림 그 자체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바람이 불면서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고 지금 아마 루브르 미술관에서 특별전을 하고 있는 화가가 바로 이 자클리 다비드입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파리에서 루브르 미술관 다녀오신 분들은 다비드 그림을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만큼 중요한 그런 화가인데 그런 뭐라 그럴까요? 자기 사생활이라고 할까요? 우리도 우리나라 역사도 있죠. 이광수와 서정주를 둘러싼 뭐 그런 친일 논쟁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작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문제는 항상 그 어떤 나라에서는 항상 관점에 따라서 극명하게 나뉘는 그런 사안인데요. 자클리 다비드도 역시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파리 미술관 역사를 걷다 책의 첫 번째 화가가 이 자클리 다비드 이거 두 챕터를 할애했던 이유는 이 사람이 이어받았던 이 신고전주의라는 것이 인상주의가 인기를 끌었던 시대에도 여전히 주류의 그림은 다비드의 그림들이었습니다. 다비드의 제자들의 그림이었어요. 다음 주에 보실 마네 시대에도 여전히 주류는 다비드 제자들이 그렸던 그림이 주류의 그림이고 팔리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그림자를 들이웠던 화가가 바로 다비드 그리고 앵그르, 뭐 부그로 이런 화가들이거든요. 이런 화가들이 다 이 고전주의, 신고전주의 화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가셨는데 못 들어가셨네요. 아쉽습니다. 루브르. 그래서 오늘 이 자클리 다비드라는 이 화가에 대한 소개를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유튜브나 아니면 EBS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한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거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다음 주에 저희는 만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주일간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